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까지 증시가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며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마감. 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내주는지가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엔비디아의 미래순이익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얼마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내년 선행퍼는 한 60배, 70배 그 정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순이익 전망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 예상퍼가 28로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그 대장주인 엔비디아 퍼가 28밖에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내년 예상퍼가 28이라는 거는 내후년은 더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주가가 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전망치가 과연 맞을 것인가? 물론 이번에도 높다는 전망치를 뒤로하고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내주긴 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겠죠. 갈수록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전망치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만족하기는 매번 서프라이즈를 내기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다가 언젠가는 엔비디아가 벽에 부딪힐 거라는 것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 상승은 당연히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TSMC 멈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파운드리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도 중요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는 너무나 저가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건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차량용 반도체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몸값만 높아진 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의 쓰임새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차 안에서 심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TSMC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들떠도 안 봤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미 TSMC는 독일과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죠. 이들 공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이 친구는 뭐 하나 봤더니 다음 달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4대 모터쇼에서 완성차 업체들과 만나고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다음 모델에서 4나노 공정이 사용될 전망인데, 거기에 바로 TSMC 제끼이고 삼성전자가 유력 후보로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달려가려면은 AI 반도체 하나는 조금은 부족하겠죠. 여러가지 반도체가 전부 다 호황이어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8천억 규모의 이집트 그리고 루마니아 사업의 원전 관련 기자재가 오는 10월부터 발주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마침 SMR 소식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원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원전주에 따뜻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목표는 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 수주, 그리고 2030까지는 10개의 원전을 수출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꼭꼭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배터리 아저씨의 인터뷰가 떠돌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만 그냥 바로 보자면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홀, 포퓨, LG엔솔, LG화학, SK이노, 나노신소재 이렇게 8개를 지속적으로 추천한다고 하며, 그리고 이 8개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매수를 해놓으면은 3년 뒤에는 그 어떤 종목도 물려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LG엔솔 등 2차전지가 조금 안 좋은 이유는 원래 주식은 그런 거라며,
뭐 그런 거긴 하죠. 항상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굳건한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진짜 가능한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LG 엔솔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기는 날까지 올 것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반도체 시장보다는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응 아니야. 배터리 아저씨가 그렇게 극찬했던 LG 엔솔,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LG 엔솔에 대해서 목표가를 57만 원으로 하향시키며 LG엔솔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 판매 전망 자체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LG엔솔의 가격이 55만 원이니까 뭐 사실상 보유 혹은 매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안 좋게 보는 이유의 근거는 최근 한 달간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이 흐름이 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LG엔솔을 좋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저기릿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당분간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아까 엔비디아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 높았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꺾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진 않을 겁니다. 다만 눈높이만 바뀔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주가가 실망스러울 만큼 빠질 때쯤 만약 그때가 온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매수 기회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모든 기관들의 눈높이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때부터는 서프라이즈 내기가 정말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말을 보자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을 보고 이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DX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는데 요 녀석의 차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자, 포스코 퓨처엠이 2030까지 매출 43조 원, 영업이익 3.4조 원의 목표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작년 매출이 3.3조입니다. 절대 적은 거 아니고 영업이익도 1,000억 원, 절대 적은 게 아닌데, 그런데 좀 괴리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런데 몇 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근자감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바로 2차 전지 때문에 그렇네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앞으로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이는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랑 컨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확정된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고객 확정 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랑 3배나 차이 났던 캐파는 빠른 속도로 이미 줄어들고 있으며, 만약에 7년 뒤 목표치대로 잘 달성이 되었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을 넘기는 그 정도의 생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은 2030까지 매출을 거의 10배죠. 10배 넘게 늘리겠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0배 넘게 늘리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주 이야기 쓱 보도록 할게요. 어제 건설주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원전 기대감으로 현대건설이 7%나 올랐으며, 그리고 영업정지를 받은 GS건설마저 3%나 올라 혹시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루 올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어제 좋았던 현대건설 차트를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제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공부하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일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은 더 큰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충분히 건설사들의 저평가 매력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괴리도 크고 지금 퍼는 7 내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S건설은 지금 사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년 예상 퍼는 3, 배당이 무려 7%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 건설주의 심리만 좀 좋아지면은 그때는 진짜 매수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점이 어디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큰 영향
영향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올 연말 부동산 PF 리스크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나오면서 건설주가 잠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가 혹시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그때 만약에 부동산 PF가 터지면서 건설주가 빠지면은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든 안 좋을 때가 가장 기회겠죠.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호가 실제로 오고 있다.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명동 등에서는 중국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며,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중국 관광객의 일평균 결제 건수가 3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면 앞으로 더 가팔라지게 증가할 수 있겠죠. 확실히 기대감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뭔데 중국인이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미 카카오페이는 중국과 홍콩에서 알리페이랑 연동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기에 중국인들이 오는 수혜주 중에 카카오페이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미중 관계가 온화해지는 중. 중국을 방문한 미국 상무장관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건전한 경쟁 추구, 중국 경제 발전 방해 의도 없음,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은 똑같이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하호호 모드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지난번 옐런 방중 때도 그랬죠. 결국은 그냥 기회를 더 가져가자, 공감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날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은 경기 침체 걱정도 분명 존재하는 플러스, 그리고 또 대선까지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헝다 거래 재개 후 마이너스 87%. 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하루아침에 13만원이 되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디폴트에 빠져서 날려던 헝다가 1년 반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바로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전문가들은 헝다의 운영과 주가 전망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이렇게 말했으며 헝다가 부채 상환을 할 희망 자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434조 원인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23조, 그러면 1년에 40조를 매출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시 10년 동안 매출을 모아야지 400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설사들 특징상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못 갚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비구이 위안은 지분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하면서 최근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어른이 보험 판매 중단 초읽기. 어른이 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보험이 혜택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고, 이 와중에 일부 보험사들은 나이 제한을 35세까지 늘리며 말 그대로 다 큰 성인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던 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안 돼, 돌아가, 이렇게 외치며 15세가 넘어가면 어린이 보험을 들 수 없게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기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보험사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어른이 보험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2030 세대를 위한 보험을 새로 출시하려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보험에 관심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CCTV 확대 소식.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죠. 그래서 CCTV 관련주가 실제로 꿈틀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가 실제로 CCTV 확대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오늘 장초반, 코이버, 코콤, 인콘, 투루엔, 이러한 CCTV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CCTV 실적이 찍히는 그러한 기업만 골라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결혼은 글쎄, 그런데 동거는 좋아. 통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들 중 36%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20%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명 중 1명은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데 지금은 3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을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뭔가? 당연히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플러스 출산, 양육의 부담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있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싫어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비혼 동거는 오히려 크게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80%가 넘는 청년이 동거에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53%가 결혼을 만약에 하더라도 굳이 이제 뭐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길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조금 나 혼자 살기도 좀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사실상 내가 경제적이든 그 외의 것이든 책임질 게 많아지는 그러한 선택의 부담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저출산이 심각하자 이런저런 제도와 개선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손본다는 소식.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주 15에서 35시간까지 줄이는 제도인데,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를 조금 더 손본다는 거겠죠. 자녀 나이 만 12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최대 3년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도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데도 눈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출산도 나름 해결이 되어 있겠죠. 다음입니다. 꺼진 엔터주도 다시 보자. 한동안 잠잠했던 엔터주를 다시 보자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신인 아이돌들이 데뷔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특히 SM엔터, YG엔터는 약 7년 만에 새로운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뷔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매출이 다각화되고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밸류가 더 커질 가능성도 분명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엔터주가 최근 바닥을 살짝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 고점을 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화 사실 분들 조금 더 기다리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현상이 앞으로 6개월은 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골드만삭스는 향후 6개월간 지속되는 것 플러스 그리고 33년 만에 엔화가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지금까지 엔저가 지속되는 것은 그동안 세계 중앙은행이 긴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약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여전히 추가 긴축 가능성 나오고 있죠. 파월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엔저가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엔화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말에는 조심하자라는 근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둔화, 세계 소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소비가 하반기부터 둔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신용카드 대출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2분기에 미국 신용카드 대금이 1조 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율인데 이 연체율이 현재 무려 5%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10월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고 또 그동안 쌓아뒀던 초과저축은 3분기 말이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4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소상공인이 다치지 않게 도입했던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이제는 종료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당장 다음 달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조차 못 내던 차주들부터 뇌관으로 꼽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출금은 1.4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에는 700조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1000조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당분간은 가게 문을 닫는 가게가 조금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경기가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연말이 되면은 항상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다른 거든 전부 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